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집이 참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네, 고민이고 집을 살 때 우리가 누구 명의로 하느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나 이제 상속을 또 고민해야 되는 노년부부나 다 이게 명의를 누구로 할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부분이 네. 상당히 복잡하고 계속해서 이제 변하기 때문에 바뀌는 세금 제도를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도 세제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 바뀐다고요? 네. 그 세금 문제를 재미있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머리 아파요. 제가 며칠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그 옛날에 비해서 요즘 분들은 상당히 그 세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피해가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홍보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예, 예를 들자면 그 부부가 이제 보통 이제 남편과 이렇게 부부가 재산을 나누는 경우는 뭐 이혼을 한다거나 나중에 어느 정도 부자가 됐을 때 나누는 거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년 부부나 아니면 그 은퇴하기도 전에 이제 부부를 공동 명의로 많이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절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절세라는 것이 일단 그 집은 한 채지만 두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배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제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일단 신문이나 뭐 그 뉴스에 자세히 보시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오늘 제가 좀 더 재미있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알려주시고요. 네. 자, 먼저 취득세부터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그 중에서 취득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무주택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서에 의해서 그 매매 가격을 절세 전에 그 공시 가격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어느 정도 정부에서 그 가격을 정했습니다. 원래 부동산은 그 정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일식집에 가서 보시면은 항상 그 유명한 횟집에 가시면 시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 시가라는 것은 부동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앞으로 정부가 시가로 만약에 이거 매매 가격을 매긴다면은 중요한 거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5억이 떨어졌다 그럼 떨어진 가격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는 뭐 너무 많이 그 가격이 떨어진 가격으로 하게 되면 불법이 아니냐 뭐 또 부자들이 틈새를 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시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실 때 주방장이 고기를 얼만큼 싸게 가져와서 좋은 그 물건으로 팔 수 있느냐 이런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식집마다 가격의 시가 다 틀리듯이 부동산도 부동산마다 다 틀리고 공인중개사 그 지역 그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그 같은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만의 별도의 시가가 있거든요. 그 시가대로 조정을 다시 한다면은 그 세무 계통에 어떤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시가라고 이제 네. 딱히 이제 완전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근데 부동산 시장에 좀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네. 아파트 가격이 하도 폭락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은 보통 서울 시내에서 한 달에 6천 가구 정도가 그 매매가 됐다가 최근에 3천 가구, 2천 가구, 엊그제는 1천 가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6천 가구 시가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지금 1천 가구 시가는 한 그 8억이나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은 오늘 계약됐던 가격이 5억 원이다. 그런 거 5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주방장처럼 일식집의 회처럼 네. 아파트나 부동산은 오늘 팔린 시가가 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증여와 여러 가지 이제 매매할 때 이 네. 시가를 기준으로 네.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네.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세 중에서 그 종부세라든가 그 취득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신랑이 오랫도록 집을 가지고 있다가 부부 공동 명의로 안 해줄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 부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신랑 입장에서는 10억에 대한 그 종부세나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다 내야 되거든요. 상속세도 물론 자식한테 다 물려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부 동반이 그 합의가 돼서 부부 공동체로 나눴을 경우는 5억밖에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나 혼자 고집으로 계속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 덤탱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뭐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합의를 하셔가지고 부부 공동 명의로 돌려주시면 뭐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정책이 오늘 발표된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요즘에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취득세 관련해서 네. 대상별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무주택자는 그 일반 기본 가세를 매깁니다. 1%에서 3%까지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만약에 부동산 투기 지역이라든가 또 뭐 이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무슨 정책적으로 묶어놓은 지역에서는 그 조세 지역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조세를 나라에서 꽉 묶어놨을 경우 근데 예. 가격 조정을 나라에서 해야 될 경우에는 거의 8%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금이 일반 세무 지역하고 일단 정부에서 묶어놓은 그 투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8%에서 한 10%까지 올라가니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 혹시 만약에 그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은 그 투기 지역에서 해제된 다음에 아까 시가로 신고하시면 아마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혜택이 없는 데는 지금 묶여져 있는 용산구라든가 강남 상구 같은데 이런 데서는 아무리 이렇게 완화시켜 주더라도 뭐 뒤늦게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에 나오는 대로 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이 네. 2주택부터는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3주택이 되면은 결국 일반 과세로 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꼭 그 신랑,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2개 가지고 있고 또 부인이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 남편 쪽의 집 2채는 정상적으로 종부세나 그 양도세를 물리고요. 또 부인이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로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집이라는 게 어차피 공동 명의로 했을 때에는 그냥 한 채 반 정도 똑같이 배분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역시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뀐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보통 9억 원까지가 부부가 이제 한 집, 남편이 9억, 또 사실은 그 부동산도 부부 공동 명의를 안 해준 경우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18억이라면요. 예. 18억에 대해서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었을 때에는 그 남편 쪽에 18억 종부세라든가 그 취득세를 다 내야 되는데 만약에 18억짜리를 보통 1인당 9억까지는 이제 종부세를 안 매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결국 9억인 거죠. 여기서도 부인한테 반을 만약에 명의를 해줬다. 그러면 네. 각자 9억으로 본다면은 그 두 사람의 그 소유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18억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세금을 많이 물리지만 부부가 나눴을 경우는 일반 세율로 적용이 돼가지고 세금이 한 5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취득세는 시가 인정이라고 했는데 예.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잖아요. 그게 또 다른 점인 그 거죠. 종부세는 이제 공시지가를 미리 정해놨는데 이것도 네. 조만간 시가로 따라올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그래요? 현재로서는 공시지가를 다시 법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또 네.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9억 원에 묶어놨는데 일단은 9억이 넘는 만약에 9억짜리 집이 13억이나 15억이 됐다. 그러면 9억을 빼고 나머지 돈만 가지고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좋고요. 어쨌든 부부 공동 명의가 이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 부부 공동 명의를 했을 때에는 두 분 다 9억씩을 합쳤을 경우에는 18억 재산도 어떻게 보면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9억 이상 되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는 결국 나머지 부분은 종부세, 취득세, 증여세 세 가지 세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폭탄을 맞을 수가 네, 있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주택자, 3주택자 네. 이게 좀 많이 달라지게 될까요? 일단 2주택자는 그 비슷한데요. 세금이 일반 세금이랑 비슷하고요. 3주택 집이 세 채인 경우에는 결국은 세 채인 경우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나머지 추가 부분에서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채씩 인정하는 건 두 가구는 세금을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좀 더 부과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과세는 1.1%에서 3%까지.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금 좀 과세를 매긴다면 중과세는 8%에서 12%까지. 그래서 세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도
결국은 12억 원이 총 다 합쳐서 넘었을 경우에는 한 2%에서 5%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그 3주택 이상 합산 네. 과표가 12억 이하와 초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하는 0.5에서 2.7% 정도가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12억 초과는 중과세율로 2점에서 5%까지 적용이 되는군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확 근데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15억짜리 주택이 12억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그 종부세가 15억에서 10억 정도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9억 단계까지 내려와 있으면서 결국은 한 2, 3억이 지금 떨어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예. 종부세 대상이 올해는 한 3분의 1 정도 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물론 시가로 계산을 하지만 기존 현재 경기 침체라든가 아파트 가격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부세를 낼 만큼 그 아파트가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마 올해 나라에서 종부세 걷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약간 그 손해를 본다거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부세 알아봤죠. 우리가 네. 취득세 알아봤죠. 네네. 양도세도 있잖아요. 네. 양도세하고 배우자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 시에 네. 이제 관련 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제가 부동산을 말씀드리면서 세법에 대해서 그 세무사처럼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요. 네. 되게 좀 쉬운 방법이요. 네. 그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1억에 샀어요. 되게 쉬운 방법인데요. 근데 네. 1억짜리 아파트가 한 10년 살다 보니까 10억이 된 거예요. 근데 중간쯤에 부인한테 중간쯤에 예측해서 한 반쯤을 증여를 해주게 되면 반 정도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라는 게 그 결혼하기 전에 누구 재산이냐 많이 그런 걸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는 아파트를 싸게 샀는데 갑자기 10억이 올랐습니다. 그 올랐을 경우에 5억 정도까지만 그 배우자한테 만약에 증여를 해주거나 공동명의를 해주면은 네. 나중에 아파트 값이 10억이나 10억 이상 쭉 올라가더라도 결국 9억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네. 그래서 중간에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서 증여를 해줘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10년 이상 아파트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 부인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5억 정도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세법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집이 나중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반 정도를 배우자한테 나누어 줬을 때에도 결국은 세법에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일반 과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부부간에도 이제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을 때 네네. 상속세에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네네. 상속세가 요즘 좀 재미있는 상속세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재산을 전부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일단은 너 한 달에 50만 원씩 줘라, 용돈을. 네. 아니면 아들이지만 100만 원씩 줘라. 내 재산을 주는 대신에. 그랬을 때 아들한테 부담을 준다 그래서 부담부 상속입니다. 네.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 상속세를 많이 감안시켜 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나 부모가 또 빚을 많이 진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 빚에 대한 그 보상도 상속세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가 그냥 주면 그냥 상속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기는 상속세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 상속세의 원 금액의 시가 금액의 40% 정도가 상속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산을 내가 나이 들어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간에 자식한테는 조건을 줘서 조건부 상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보이지 않는 빚이 있다면 빚을 상속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 재산에서 그 빚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상속세입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40%나 45%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상속세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가를 아주 저렴하게 정한 요즘이 기회다 그래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아파트값 내려갔을 때 이때 그냥 무조건 현 시가로 신고를 하고 상속을 하는 겁니다. 증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속하는 것보다 증여하는 게 돈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주인이 언제부터 재산을 축적을 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세무서가 할 일이고요. 저는 쉬운 방법은 네. 그냥 주는 것보다는 부담을 줘서 상속을 해라. 아니면 빚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융자를 받아 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오픈시켜가지고 주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절세하는 방법이 네. 지금이 타이밍이다. 일반 시가로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네. 네, 상속을 하든 양도를 하든 네. 지금이 타이밍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다. 네, 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저한테 들어온 레이더에 걸린 그 부동산 뉴스에 의하면은 네. 변호사가 굉장히 바쁘답니다. 또 네. 법무사 굉장히 바쁘고요. 왜 바쁘냐? 자식한테, 부인한테, 그다음에 자기가 숨겨놓은 재산을 오픈시켜서 누군가한테 증여할 때. 네. 그래서 지금 실제 거래는 많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시중에 지금 그 부동산이 많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거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분명히 뭐 근거는 없지만 추측한데 변호사와 법무사나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그 증권회사나 모든 그 부동산 관리가 이때 부동산 값이 추락했을 때 네.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것이 현재 시장 바닥에서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30%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이것이 결국은 그 상속 아닌 증여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참에 재산을 나눠주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네, 바로 네, 네.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래서 네. 오늘의 뉴스의 그 핫플레이스는 시가를 아무도 모른다. 그 네. 시가는 그날 틀리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도 드디어 생선 가게처럼 시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슈는요. 네. 국토부에서 지금 방안을 하나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세 사기도 많고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국토부에서 하나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인데 네. 서로 이게 나는 공인중개사고 네. 나는 보조원이다라고 명찰을 차라라는 거죠. 네. 예. 뭐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되긴 하는데요. 아, 요즘에 사실 이게 제가 뭐 그 방송인은 아니지만은 제가 네. 이 부동산을 내가 기웃거리 부동산 사무실 많이 가보는데요. 가보면은 그 부동산의 실장님이 계시고 또 이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체격이나 인상이 비슷해가지고 명찰이 네. 없으면 누가 실장이고 사장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거기 계신 네. 분들이 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그 실제 공인중개사는 말도 잘 못하고 바보 같은데 실장님이 일을 더 잘해요. 아, 그럼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실장님이 공인중개사 사장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 보면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음흉하다. 굉장히 그 뭐 예를 들어서 깡통 전세나 뭐 요즘에 또 부동산이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그 부동산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면 네. 정책적으로 그 공인중개사 원래 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인데 실장님이라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중개보조원 그러면 간호보조원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간호보조원도 간호사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병원 가면 의사, 간호사가 정확하게 그 명확하게 돼 있는데 부동산 분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실장님 파동이 났는데 결국은 실장님들이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강제성은 알려주죠. 없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없는데도 정부에서는 강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또 협회나 이런 데서는 아니 멀쩡한 사람을 그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인데 중개 보조원 그러면 좀 급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는 명찰을 달아라 그래도 강제로 안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소비자는 그래도 좀 달면 좀 쉽거든요.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래를 좀 투명하게 하고 싶다는 취지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데서 반발이 심할 것 같고요. 또 현장에 근무하는 실장님들은 아마 며칠은 달고 다니겠죠. 근데 네. 한 며칠 지나면 또 다 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뭐 일일이 단속하기도 네, 힘들고. 근데 이 부분은 뭐 프로의 숙제인데 뭐 결국은 뭐 저희가 여기가 뭐 남쪽이니까 북한 같은 그런 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네. 소장님,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네. 그 과거에 혹시 보조원들이 네. 뭐 공인중개사처럼 뭐 해서 뭐 사고를 치거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랬던 적이 과거에 좀 많이 있었을까요? 많죠.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네. 공인중개사 아닌데 말 잘못했다가 근데 그분이 뭐 말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같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제가 어디 갈 때는 공인중개사가 이쪽 분이고 저는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 실장님 관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상담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도 공인중개사보다는 실장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혼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엄격히 법의 잣대로 돼서 이렇게 명찰 제도를 들인다면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네.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명찰보다는 옷을 이렇게 의사 가운, 간호사 가운, 이게 가운을 좀 다르게 입어가지고 네.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보면 버스 기사하고 버스 차장은 그 옷이 틀리잖아. 이렇게 옷차림만 봐도 저분이 버스 차장이다. 또 병원 가면 간호사는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은 네. 가운을 입고 이렇게 뭔가 옷을 개발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글쎄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진 네.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부동산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차도 많이 막히면서 길이 네. 많이 막히면서 좀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는 뭐 휴게소 많이들 들르시죠. 네. 근데 휴게소는 상당히 붐비게 되고 어디 뭐 아니면 좀 여유롭고 한간 카페라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목을 해보면 네. 좋은 곳이 있다고 오늘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네. 고속도로 인근에 버려진 황무지를 개척을 네. 해서 아주 이제 아름답고 좋은 그 카페로 만든 곳이 있다면서요. 예, 제가 뭐 이런 걸 방송한다고 해서 뭐 그 카페 주인하고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한 40년 정도 이렇게 현업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밤이거나 지금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그 타의 모범이 되는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희 같은 바로 경우는 지금 나가고 있는 예, 저 저기가 고속도로 그 옆에 있는 카페인가요? 카페인데 제가 저 카페 땅을 제가 한 30년 전에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제가 낮에 본 게 아니라 밤에 봤어요. 밤에 네.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고속도로에 뭐 빨간 물이 싹 지나가는데 하도 이상하고 그 다음날 제가 가보니까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카페를 차렸는데 거기는 그 땅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써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뭘 해도 안 되는 자리인데 네. 뭐 그 주변에 땅이 만약에 한 300만 원 간다면 이건 한 30만 원짜리 땅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인데 네. 그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땅을 저 주인이 저기다 카페를 차려서 저는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카페가 지금 뭐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100만 개, 1000만 개 생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저기 악조건 속에서 태어난 카페예요. 그래서 네. 요즘 사람들이 하도 카페를 많이 차리고 또 영업이 되냐 안 되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찍어 왔는데 네. 아니 주변에 그만큼 시야는 트여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저희 전망은 좋은 것 같아요. 전망이 고속도로예요. 네. 그러니까 전망이 고속도로인데 저기서 그 바깥을 보고 있으면 전망이 없는데 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저 자체가 네. 속이다 그려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트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저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날 가는 날 사람들이 한 뭐 몇십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이분들이 무섭다고 다 도망가서 빈집으로 찍힌 건데 저기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저 집이 뭐 이뻐서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이 불황일 때는 저 집처럼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그 카페를 운영해도 되는 장소가 결국은 장사에서는 이 팁이거든요, 팁. 그러니까 네. 뭔가 자리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 공부가 되겠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저 집 보고 나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못 쓰는 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개발의 호재구나. 그래서 결국은 디벨로퍼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페가 좀 너무 흔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지만 다른 사람의 타의 모범이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그 충격이 아직도 안 가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버려진 황무지를 금덩이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네. 정말 뭐 베이커리가 맛있고 뭐 티가 맛있고 커피가 맛있고 하면 입소문이 나면 어떻게든 또 소비자들이 다 알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입소문이 나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주변이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바깥에 고속도로가 차 지나가는 것이 네. 하나의 그 스트레스가 풀려요, 오히려.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게 되고 또 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도 한번 남이 하는 카페지만 이색적인 카페를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본인들이 사업할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큰 메리트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거의 네. 10배 가까이가 저렴하다는 거. 그렇죠. 네, 네, 10분의 1 가격이라는 네, 거.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메리트고.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지방도로 가다 보면 네. 대형 찜질방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는데 네. 사실은 코로나 때는 다 이게 많이 죽었었죠.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쯤 되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제 주변에는 그 아저씨들보다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 어디 가서 놀면 좋은 데가 있냐고 자꾸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아줌마들이 많이 몰려가길래 따라가 봤는데 네. 거기가 찜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찜질방 문화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지금 그 시장이 무너지고 뭐 문 닫은 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찜질방에 가시면 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에 숯가마를 이용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나와야 그 피로가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서울에서도 서해안 쪽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 가면은 가족들 뭐 손주들 다 데려가는데 그 서해안에 많이 가는 이유를 보니까 서해안에는 안면도라는 그런 굉장히 그 넓은 부산 해운대에 맞먹는 네, 그런 있죠.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 많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그 주변에 이제 바다가 낮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갔을 때도 안전에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그 국도변 주변에 그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기고 건물이요. 그다음에 그게 불가마지 불가마. 근데 네. 그 불가마를 불을 잔뜩 떼가지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3분의 아니 5분의 3은 5분의 4가 아줌마고 5분의 1이 아저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한 4, 50대, 50대 되는 분들이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없던 찜질방 문화가 많이 발전했고 또 이 문화는 아마 전에 그 코로나 이전의 그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말에만 손님 있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손님이 많이 거기 놀러 가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뭐 고속도로 네.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허리 아프잖아요. 예, 중간에 이제 고속도로 중간에 이런 찜질방 들러서 허리 좀 지지고, 네, 몸도 좀 풀고 네. 뜨끈하게 이제 그러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서해안 위치한 고속도로에 네. 또 특히나 이제 많다고요. 서해안 나들이 가실 때 한번 좀 들러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네. 주변은 아니고 지방도로에 그 서해안은 지방도로? 네, 고속도로는 잘 그 주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요. 네. 뭐 안면도, 태안, 서산 이쪽 서해안 그 국도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태안 일대 많이 있고요. 네, 그쪽에 좋은 건 뭐 황토방이라 그랬고 땅이 빨개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뭐 고구마나 감자가 잘 크는 그런 땅인데 네. 사람들 몸에도 좋다 그래갖고 이게 아줌마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그 찜질방 문화가 다시 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간에 시리즈로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코너죠. 네. 내 인생을 망쳐버린 부동산 투자. 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곳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 가지고 싶어하는 집이죠. 아파트인데. 아파트요? 네, 아파트. 아파트는 무조건 다 대박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도 결국은 네. 그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습니다. 한 4층까지는 연립주택 빌라라고 그러는데요. 5층부터는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길거리 보시면 저 아파트는 저기 한 6층짜리, 네. 5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저기 저층 아파트인데 가끔 아파트가 산속에 저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제가 볼 땐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고 그리고 네. 나홀로 한 두 동이긴 하지만은 아파트 층이 낮아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게 분양이 됐었는데 끝까지 완공이 못 되고 중간에 저렇게 정체가 돼가지고 벌써 공사를 하다가 이것도 예, 중간에 제가 분양하다가 망한 거죠. 한 네. 10년 됐습니다 지금. 네. 10년 동안 저 상태로 있는데 제가 너무 갑갑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10년 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요즘에 저 아파트가 누군가 와서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세히 보니까 수리를 해서 뭔가 써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파트가 너무 값이 비싸고 너무 아파트 분양 받기 힘들고 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그 한이 맺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이 모인 사람끼리 모여서 집을 졌는데 결국은 짓다가 끝까지 못 가고 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일단 아파트가 네. 2동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저 가국수 시다가 말았는데 뭐 한 50가구 정도 됩니다. 50가구인데 네. 결국은 저렇게 싼 아파트가 결국은 집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수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브랜드도 없고. 네, 브랜드도 없고 네. 그리고 또 교통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집이라고 다 집은 아닌데 결국 이름만 아파트고 지금은 허허벌판에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할 때 보통 네. 직접 가서 보지 않고 네. 아파트인데 우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 이럴 때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그냥 흔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렇게 위치도 안 좋고 브랜드도 없고 2동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곳에 투자하면 아무리 아파트라고 해도 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아파트는 일단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선분양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파트를 다 지어놓은 다음에 샘플을 보고 타는 건 괜찮아요. 예. 근데 저 때문에도 저 집을 지면서 미리 그 세입 분양을 해가지고 사전에 분양이 됐어야 완공이 됐는데 분양을 하다 실패한 거죠. 네. 저것도 계약금은 아마 받아놓고 나중에 완공할 때 되니까 그 분양 받은 분들이 돈을 안 준 거죠. 돈을 주고 계약금을 주고 가보니까 나중에 완공됐을 때도 살기도 어렵고 또 저걸 그 뭐 별장으로 쓰기는 또 너무 허술하고 그래서 결국은 네. 주변이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가 아무리 그 갖고 싶은 집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옆에 다른 아파트가 하나 있다든가 뭔가 그 그러니까요. 도시가 기본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산골짜기에다 진 거를 네. 결국은 실패했지만 저걸 진 사람이나 저걸 계약금을 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보지 않고 투자해서 피해를 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 많죠. 지금 저런 비슷한 아파트 전국에 제가 눈으로 본 것보다 10군데가 넘으니까 네. 아파트를 지금 제가 요즘에 아파트값이 많이 내려간다 그래갖고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다 떨어진다 망한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듣는다 그러다가 기존에 가장 싼 아파트 그러면 돈 주고 살 만한 아파트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미 그런 곳에서 저렇게 아파트를 만들다가 망하는 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마치 종교처럼 이렇게 아파트 병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네. 저런 집을 혹시 누군가가 인수하고 다시 수리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집을 좀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 주변에 여건을 보니까 뭐 약간 산속인 것 같은데 저런 곳은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펜션,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은데요. 그 펜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제가 건축을 배웠는데 건축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에요. 네. 내가 펜션으로 저런 집에 가서 가족이 갔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또 시골에 가서 그 펜션을 갔는데 또 아파트인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열심히 가는데 위층이 다른 집이랑 놀고 있어. 또 밑에도 고기 굽는 면세가 앞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저 집은 별장으로서도 힘들고 그 펜션도 힘들고 그냥 요즘에 그 지방자치제가 많이 그 활성화되니까 그 지방에서 저 아파트를 사들여 가지고 젊은 청년들한테 그냥 숙소를 제공해 준다거나 또 네. 살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LH 같은 데서 인수해 가지고 그냥 저렴한 임대 아파트로 만들어주면 네.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네요. 네, 자, 우리 펜션과 별장은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망친 부동산 말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소장님이 인테리어 전문가시잖아요. 예, 제가 네. 요즘 어떤 분한테 제가 내 책을 사달라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책이 없더라고요. 아, 하도 네. 오래돼가지고 한 20년 됐는데요. 근데 제가 20년 됐는데 그 책이 어디 갔냐 보니까 도서관에 가 있더라고요. 네. 도서관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도서관에 가서 그 리모델링으로 3억 벌었다 최문섭 치면 그 뜹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가서 보는 책을 홍보하는 건 뭐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네, 뭐 거고. 팔리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제가 중요한 거는 그 리모델링의 팁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시골집을 고친다, 뭐 단독주택을 고친다, 서로 값싸게 고친다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시골집을 값싸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인구가 5천만 명이 있는데도 그 집수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중에 100만 명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좀 더 이렇게 가성비 교육을 받고 집수리도 교육을 누가 시킨 그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집이 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집을 수리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저 집이 예. 자세히 보시면 벽 속에 이상한 송판 같은 게 보이거든요. 네. 네, 저게 소재가 뭐냐면 그 시멘트로 만든 송판입니다. 시멘트로 만든 송판이요. 예, 저거랑 비슷한 소재가 그 나일론으로 된 그 뭔가 사이딩이 있는데 그 사이딩은 말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와닿지 않고요. 네. 나일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소재는 시멘트 송판으로 만든 건데 비싸지 않을까요? 송판이 이렇게 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송판인데 예. 그게 하나당 5,000원이에요. 하나당 5천 한 원. 6m 정도 길이가 5,000원입니다. 네. 제가 저거 수리할 때는 4,000원에 사는데 지금 올라가지고 한 그 30cm 그다음에 한 6m 되는 게 저 6,000원 정도 가요. 그러니까 돈으로 한사람이면은 한 50평짜리 집을 수리하는데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에 그러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 집 겉과 속을 다 하는 거죠. 저게
시멘트와 그다음 돌가루와 그 유리 섬유를 섞어가지고 불에 구운 거기 때문에 예. 도자기처럼 구웠어요. 실제 튼튼하긴 돌보다 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물에 담궈놔도 저게 그 상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예. 한번 붙여놓으면 반영구적이에요. 예, 시멘트 송판.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그 안암팍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네. 그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비를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네. 시멘트 송파는 저희가 기억하는 네. 걸로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문섭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